제15장 모두 끝나다. 1. 이제 죽기 전까지 유리 안드레비치의 생애 마지막 8, 9년 동안의 그다지 복잡할 것 없는 이야기만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차츰 쇠약해져서 의사로서의 지식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작가로서의 그것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을 방치해가고 있었다. 물론 잠깐씩 우울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으면 털고 일어나서 자신의 활동으로 되돌아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짧은 분발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금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오랜 무관심 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 몇 해 동안 그의 오랜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진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병세의 심각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소비에트 체제 시대에서 가장 이중적이고 기만적이었던 네프 초기였다. 이 네프는 1921년 제10차 러시아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된 신경제정책이 벌어졌던 시기랍니다. 네프 초기였다. 그는 빨치산의 포로가 되었다가 유리아틴으로 귀환했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져서 수염도 머리도 더부룩하고 남루한 모습이었다. 그는 또다시 여행을 하면서 차츰 감나가는 옷가지를 벗어 빵과 바꿨고 대신 알몸으로 있을 수는 없어서 낡고 해진 누더기를 얻어입었다. 두 번째로 장만한 모피 외투와 양복도 그렇게 팔아먹은 그는 잿빛 모피 군모를 쓰고 다리에는 각반을 감고 다해진 군대 외투를 입고서는 모스크바 거리에 나타났다. 그러한 모습은 수도의 광장과 산책로, 역에 넘쳐나고 있는 수많은 적군 병사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는 모스크바에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어디에 가든 예쁘장한 시골 아이가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아이도 그와 똑같은 병사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무사히 남아있던 모스크바 지인들의 객실에 나타났다. 그것은 모두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이 여행 뒤에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리 확인한 뒤 아직도 전연성 높은 디푸스가 맹위를 떠치고 있을 때여서 동행과 함께 반겨주었다. 이제 미리 확인한 뒤 동행과 함께 반겨주었다. 사람들은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나타난 첫날 그의 가족이 모스크바를 떠나 외국으로 간 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면서 혼자 손님으로 가서 침묵을 지키면 안 되거나 대화에 끼어들어야만 하는 경우는 극력 피했다. 그들은 대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둘이서 함께 키가 껑충한 모습으로 지인들의 집에 나타나곤 했는데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어딘가 구석에 숨어 묵묵히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의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린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남루한 차림에 키가 크고 수척한 이 의사는 마치 민중 출신의 진리 탐구자 같았고 언제나 그를 따르는 젊은이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제자나 추종자 같았다. 누굴꼬? 1편이 끝났습니다. 2.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모스크바에 가까워진 여행 끝 무렵에는 열차를 탔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내내 도보로 여행했다. 그가 지나온 시골 풍경은 시베리아와 숲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을 때 우랄에서 보았던 것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었다. 단지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지금은 늦여름의 따뜻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여서 여행하기가 훨씬 편했다. 그가 지나온 마을의 절반은 마치 적의 습격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텅 비어 있었고 논밭은 수확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전쟁, 내전의 결과였다. 9월 말 2, 3일 동안 도로는 높은 절벽을 이룬 강변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를 향해 흘러오는 강은 그의 오른쪽에 있었다. 길 왼쪽에는 구름이 덮인 지평선까지 주인을 잃은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때때로 참나무, 너름나무, 단풍나무가 주종을 이룬 활엽수림이 나타나곤 했다. 숲은 깊은 골짜기를 이루며 강을 향해 달려와서 절벽이나 가파른 비탈이 되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수술을 못한 들판의 잘 익은 호밀은 이삭이 무거워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저절로 떨어져 땅 위에 흩어졌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호밀로 죽을 끓일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는 땅에 떨어진 나달을 한 움큼 입에 넣고 힘겹게 씹으면서 끼니를 때웠다. 제대로 씹지도 않은 생나달은 소화하기가 힘이 들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렇게 어두운 갈색, 잔뜩 바랜 암황색을 띤 호밀은 본 적이 없었다. 제때 수확을 하면 호밀은 대체로 이보다 훨씬 밝은 빛을 띈다. 불 없이 타오르는 불길의 색채, 소리 없는 외침으로 도움을 호소하며 울고 있는 호밀밭을 이미 겨울빛을 띤 광막한 하늘이 차갑고 평온하게 뒤덮고 있고, 그 하늘을 마치 얼굴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듯이 가운데는 검고 가장자리는 하얗게 몇 겹의 층을 이룬 긴 눈구름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서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이 흐르고 그 강물 쪽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길 위를 의사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가 가는 쪽으로 구름이 뻗어 있었다. 그러나 호밀밭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호밀밭 위를 무언가가 움직이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세한 스물거림으로 온통 뒤덮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들쥐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호밀밭에서 밤을 맞아 어느 밭둑 옆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 쥐들은 의사의 얼굴과 팔뚝을 타고 다니면서 옷소매와 바지 속까지 파고들었다. 낮에는 욕심껏 배를 채운 수많은 쥐떼가 길 위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람 발에 밟히는 대로 찍찍거렸다. 털이 자랄 대로 자라 들깨처럼 되어버린 무서운 동네 개들이 의사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회를 살피는 양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다. 개들은 들판에 깔린 생쥐도 마다하지 않고 사체를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았는데, 멀리서 의사를 주시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자신있게 그의 뒤를 따라오곤 했다. 이상하게도 그 개들은 숲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숲이 가까워지면 조금씩 뒤쳐져서 마침내 방향을 돌려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무렵 숲과 들판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인간이 떠나버린 들녘은 주인이 없는 동안 저주받은 고아처럼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해방된 숲은 자유의 몸이 된 죄수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들녘은 사람 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해졌고, 숲은 사람이 없으니까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런 거네요. 사람들은, 특히 시골 사람들은 호두가 익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직 바르스름한 열매를 따버리곤 했다. 지금 언덕과 골짜기의 숲이 우거진 비탈은 온통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까칠까칠한 금빛 잎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햇볕에 닿아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먼지가 낀 것처럼 보였다. 그중 가장 탐스러운 것은 마치 리본으로 묶은 것처럼 서너 개씩 한데 뭉쳐서 예쁘게 붉어진 호두였다. 호두는 여물대로 여물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여행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호두를 소리내어 깨물어 먹었다. 배낭 속에도 주머니 속에도 호두가 늘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일주일 내내 호두가 그의 주식이었다. 의사의 눈에 들판은 중병에 걸려 열병에 시달리고 있고, 숲은 건강이 회복되어 희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숲에는 신이 살고 있지만 들판에서는 악마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 여행을 하던 바로 그 무렵 한 번은 완전히 불타버려 주민들마저 떠난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불타버리기 전의 이 마을에는 강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강과 맞닿은 곳에는 집이 없었던 것이다. 마을에는 그나마 외부만 시커멓게 그을린 집이 몇 채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집들도 이미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농가들은 잿더미가 되어 까맣게 그을린 굴뚝만 서 있었다. 강가의 절벽은 이전에 주민들이 맷돌을 만든다고 쪼아낸 자국이 벌집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 옛날에는 이 맷돌이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다. 남아있는 집 가운데 동네 끝에 무사히 남아있던 어느 집 정면에 맷돌이 대담한 둥그런 돌덩어리가 3개 놓여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 집에 들어갔다. 고요한 저녁 무렵이었는데 의사가 들어서자 한 줄기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닥치는 것 같았다. 지푸라기와 금풀 따위가 바닥에서 사방으로 굴러가고 벽에서는 아직도 붙어있는 종이 조각들이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들썩거리고 바스락거렸다. 쥐들이 온 집안을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는데
주변 일대가 전부 그랬던 것처럼 이 농가에도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농가에서 나왔다. 등 뒤의 들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따뜻한 금빛 저녁놀이 건너편의 강변을 물들이고 그 강변에 흩어져 있는 관목수풀과 웅덩이가 그 바랜 빛을 반사하며 강 한복판까지 뻗어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길을 건너가서 숲풀 속에 놓여있는 맷돌에 걸쳐 앉았다. 그때 강둑 위로 밝은 아마빛 머리가 쑥 올라오더니 이어서 어깨 그리고 손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강에서 물을 양동이에 가득 받아 오솔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의사를 보자 윗몸만 올라온 채 멈추어 섰다. 물 좀 드시겠어요? 좋은 분이시겠지요? 당신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해치지 않겠어요. 고맙군요. 그럼 좀 마시게 해주시오. 걱정 말고 이리 오시오. 내가 왜 당신을 해치겠소? 강둑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로 보였다. 그는 맨발에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호의적인 말에도 소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집어삼킬 듯이 의사를 응시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녀는 이상하게 흥분해 있었다. 그는 흥분 상태에서 물통을 털썩 내려놓더니 갑자기 의사를 향해 달려오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꿈을 꾸는 걸 거야. 저 실례지만 동무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내가 아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맞아요. 의사 아저씨 아니에요? 차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누구지? 절 못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는걸? 모스크바를 떠날 때 같은 열차에 탔었잖아요. 같은 차가네요. 저는 노무자로 징발되어 호송되는 중이었어요. 당신은 참 기억력도 좋네. 맞아. 그 애가 있었지, 그지? 도망갔다. 억울하게 끌려갔던. 소녀는 바샤 브루이킨이었다. 그는 의사 앞에 쓰러져서 그의 두 손에 입을 맞추면서 흐느껴 울었다. 불타버린 그 마을은 베레텐니카라는 고장으로 바샤의 고향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마을이 파괴되고 불길에 쌓였을 때 바샤는 채석장의 땅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어머니는 바샤가 도시로 끌려간 줄 알고 슬퍼하다가 실성해서 이 펠가강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지금 의사와 바샤는 바로 그 강가에 앉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샤의 여동생 알룡카와 아리시카는 다른 지방의 고아원에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의사는 바샤를 모스크바로 데려가기로 했다. 오면서 그는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수없이 겪었던 무서운 경험들을 들려주었다. 4. 덜에 버려진 곡식은 지난해 가을보리예요. 열매가 익어서 막 터지려는 찰나에 그들이 습격해 왔어요. 폴야 아주머니가 막 떠난 뒤였지요. 팔라시아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아니 전혀 모르겠는 걸 누군데? 발라게나 닐로브나를 모르신다고요? 함께 기차를 탔었잖아요. 차구노바요. 살이 뚱뚱하게 찌고 얼굴은 하얗고 활발한 아주머니 말이에요. 머리를 언제나 따았다 풀었다 하던 사람 말이지? 맞아요. 머리를 따내린 사람 맞아요. 아 그래 기억나는구나.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그 어디 시베리아에서 만난 적이 있어. 어느 도시의 길가에서. 정말이에요? 발라시아 아주머니를 만나셨다고요? 왜 그러니 바샤? 어째서 미친 듯이 내 팔을 잡아 흔드는 거냐? 그만해라. 손이 떨어져 나가겠구나. 그런데 왜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냐?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요. 내가 만났을 때는 건강하게 잘 있더구나. 너에 대해 얘기했었지. 너희 집에 갔다든가 함께 지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아 맞아요. 우리 집에 계셨어요. 우리 엄마는 그 아주머니를 친동생같이 사랑하셨어요. 얌전하고 일을 잘했지요. 바느질 솜씨가 훌륭했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은 무척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쁜 소문이 퍼져서 베레테네키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 마을에 썩은 코 하를람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펄야를 쫓아다녔어요. 밀고쟁이였는데 코가 없는 사람이었죠. 아주머니는 그를 꺼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까지 이를 갈았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폴야 아주머니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마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부이스코의 마을 근처 숲에 있는 농장에서 혼자 살던 과부가 살해되었어요. 그 여자는 고무끈으로 묶는 남자 부츠를 신고 다녔어요.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는 묶여 있어 줄이 닿는 대로 농장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 개의 이름은 고를란이었어요. 이 여자는 집안일이고 농사일이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해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겨울이 빨리 닥쳐왔어요. 눈도 일찍 내렸고요. 이 과부는 미처 감자를 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페레텐니키 마을에 와서 돈이나 감자를 품삯으로 줄 테니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나는 감자를 캐주기로 승낙했답니다. 그런데 농장에 가보니 하를람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졸랐던 것인데 그녀가 내게 그걸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아서 함께 일을 하기로 했죠. 우리는 고약한 날씨 속에서 감자를 캤어요. 비와 눈 때문에 온통 진창이었지만 우리는 감자를 캐고 또 캐고 감자 잎과 줄기를 태워 따뜻한 연기로 감자를 말렸어요. 일이 끝나자 그녀는 양심적으로 품삯을 치러주었어요. 하를람을 보낸 뒤 그녀는 나에게 눈짓을 하면서 부탁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오든지 남아 있으라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여분의 감자를 정부에 공출당하고 싶지 않다. 넌 참 좋은 청년이니 밀고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는 거다. 감자를 저장할 굴을 하나 파고 싶은데 날씨가 이 모양이라 굴 파기는 너무 늦었다. 겨울이 너무 빨리 왔어.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네가 이 일을 도와준다면 품삯은 톡톡히 치러줄 테니 같이 감자를 말려서 묻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난 그녀를 위해 비밀 은신처처럼 굴을 팠죠. 밑으로 갈수록 넓게 위의 목은 물병처럼 좁게 팠어요. 그러고는 불을 피워 굴 안을 건조하고 따뜻하게 했죠. 심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굴에 감자를 숨기고 위를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정말 깜짝같이 해놓았지요. 물론 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누이들에게요.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농장에 강도가 들었어요. 부이스코에서 와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 말로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는데 과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고를라는 사슬을 끊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더 지났죠.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녹은 적이 있었어요. 새해 전에 성 바실리아의 날 전야에 비가 많이 와서 눈이 녹아 땅이 드러났죠. 고를란이 돌아와서 눈이 녹아 드러난 땅, 바로 감자를 묻은 굴을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고를란이 흙을 미친 듯이 파고 또 파자 마침내 고무끈이 달린 장화를 신은 과부의 발이 나타났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베르텐니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과부를 동정해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하를람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일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 약삭빠른 녀석이 멀쩡한 얼굴로 베르텐니키 마을에 남아서 어정거리고 있겠어요?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어디론가 멀리 내뺐을 테지요. 마을의 분홍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듣고 은근히 좋아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둘도 없이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건 도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구실이 된다. 이건 당신들 농민에 대한 교훈이고 위협이다. 곡물을 감추거나 감자를 몰래 파묻어 숨기지 말라는 경고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리석게도 숲속의 강도를 의심하고 비적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다. 어리석은 민중이여, 당신들은 그들, 즉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수가 많다. 잘 들으라.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을 굶어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재산이 소중하거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당신들이 피땀 흘려 거둔 것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는 남는 곡식은 한 톨도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갈고랑이를 들고 맞서도록 해라. 농촌 공동체에 저항하는 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마을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열었지요. 그러자 하를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하고 시내에 들어가서 몰래 밀고해 버렸어요. 지금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앉아서 구경만 할 작정이냐고. 거기에는 계급투쟁을 가져올 빈민위원회가 필요하다. 명령만 하면 내가 곧바로 그들을 가려줄 수 있다. 그러더니 어느 틈엔지 자취를 감추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일이 벌어졌죠. 누가 획책한 것도 누구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내에서 적군이 파견되어 순회 재판이 열렸어요. 곧 내가 체포되었어요. 하를람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죠. 강제 노동을 피해 달아났고 마을에 반란을 선동했으며 과부를 죽였다는 혐의였어요. 나는 감금되었으나 요행이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달아났답니다. 난 동굴 지하에 숨었어요. 내 머리 위에서 마을이 불탔어요. 내 머리 위에서 나의 소중한 어머니가 강의 얼음 구멍에 몸을 던졌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적군 병사들에게 농가 한 채를 제공하자 그들은 죽을 만큼 술을 퍼마셨어요. 밤에 불을 끄지 않아 집에 불이 붙었고 이웃집으로 번져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창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났지만 외지인인 적군 병사들은 누가 그들에게 불을 지른 것도 아닌데 당연히 한 사람 남김없이 산채로 불타 죽었지요. 화재를 당한 우리 베레텐니키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정든 집에서 추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모두 떠나버렸어요. 게다가 분홍들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총살될 거라고 부추겼어요. 내가 나왔을 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진 뒤였지요. 모두 지금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네, 참 전쟁은 정말 인간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5. 의사와 바샤는 네프 초기인 1922년 봄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구세주 성당의 둥근 금빛 지붕 위에 반사된 햇살이 네모난 돌로 포장된 틈새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광장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개인 거래 금지가 풀려 엄격한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상거래가 허용되고 있었다. 시장에서 고물의 한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시장에서 고물의 이게 뭐야? 한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매우 작은 규모의 거래가 오히려 투기적인 암거래를 조장해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암상인들의 미미한 활동은 시중의 황폐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재화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무익한 전매가 되풀이되어 10배나 되는 이익을 올렸다. 꽤 아담한 개인 장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자신들의 책을 꺼내다 놓았다. 그들은 시소비에트의 협동조합 서점을 열겠다고 신청했다. 그리고 마땅한 장소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혁명이 시작된 최초의 몇 달 이래 비어있던 구두창고나 그 무렵 폐쇄되어 있던 화원의 온실 사용을 허락받아 그 넓고 둥근 천장 밑에서 자신들이 이따금 사모은 빈약한 장서들을 판매했다. 전에 세상이 험악했던 때에 몰래 흰 빵을 구워 팔았던 대학 교수의 아내들이 이제는 모든 자전거가 징발되어 놀고 있는 자전거포 같은 곳에서 공공연히 빵을 구워 팔았다. 그녀들은 이데올로기의 전향인 도표 전환을 해 혁명을 받아들이고 예,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아, 좋지 따위의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서 유리 안드레비치가 말했다. 바샤, 너도 무언가 일을 해야 할 텐데 전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그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되살려서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 꿈이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하는데 전에 해본 적 있어? 아프락신에서 아저씨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목탄으로 그려본 적이 있어요. 오, 그래. 다행이구나. 한번 해보자. 바샤는 그림에 큰 재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응용 미술을 배울 만한 자질은 충분했다. 그래서 유리 안드레비치는 아는 이를 통해 바샤를 구 스트로가노프 학교, 이게 1825년 스트로가노프 백작이 창설했고 현재의 모스크바 예술공대의 전신으로 응용미술 공예가 중심이었던 현재 모스크바 예술공대라네. 그 스트로가노프 학교의 보통과에 입학시킨 뒤 나중에 인쇄기술학부로 옮겼다. 거기서 바샤는 석판 인쇄술, 인쇄와 재봉기술, 그리고 예술적 장정의 기술을 익혔다. 의사와 바샤는 서로의 힘을 합치게 되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16쪽짜리 소책자를 집필하면 바샤는 그것을 자신의 시험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인쇄했다. 이 소책자들은 아주 적은 부수였지만 아는 사람들이면 몇 군데에서 서점에서 판매되었다. 그 책자의 내용은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철학과 그의 의학에 관한 견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의, 생물 변이설과 진화, 유기체의 생물적 기초인 개인에 대한 고찰, 역사와 종교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의사가 머문 적이 있었던 푸카초프의 그 사직에 대한 기록,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시와 단편 소설 같은 것들이었다. 그의 책은 평이한 대화체로 서술되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을 만큼 자의적이고 검증은 불충분하나 생생한 독창성이 담겨 있었기에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책들은 매진되었고 팬들이 그 책의 가치를 평가해 주었다. 그 무렵에는 시작이나 예술작품의 번역 등 모든 것이 전문화되기 시작해 모든 문제에 대해 이론적 연구가 제출되었고 모든 것을 위해 연구소가 창설되었다. 각종 사상의 회관과 예술 사상의 아카데미가 등장했다. 이 같은 허울 좋은 시설의 절반쯤에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전임 의사로 일했다. 의사와 바샤는 오랫동안 친구처럼 함께 살아갔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곳곳의 그의 무너져가는 집을 전전했는데 그 어느 곳이든 살기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모스크바에 오자마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시스세프에 있는 그의 옛집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가 알게 된 것은 그의 가족이 모스크바를 경유할 때 그곳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의 국외 추방으로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의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방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 소유의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기는지 모두 유리 안드레예비치를 꺼려했다. 마르켈은 출세하여 이미 시스세프에 살고 있지 않았다. 스벤티스키 시인의 집에 있는 무치노이 고르도크의 주택 관리인이 된 것이다. 그는 직책에 따라 그와 가족에게 할당된 방은 그대로 두고 흙바닥이지만 수도와 커다란 빼치카가 있는 옛 문지기의 집에서 살고 싶어 했다. 이 도시의 수도관과 난방장치는 겨울이면 얼어 터져 버렸으나 이 문지기의 집만은 따뜻하고 수도도 얼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쯤 의사와 바샤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샤는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에 베레텐니키 마을의 펠가 강가에 살던 맨발에 머리턱이 덥술간 꼬마는 이미 아니었다. 그는 혁명이 선언한 진실의 뚜렷함과 자명성에 갈수록 매료되어 갔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비유적인 의사의 말은 잘못된 의견으로 여겼다.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고 있기에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의견이라고 그를 비난했다. 의사는 여러 정부기관을 찾아다녔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가족의 정치적 복권과 조국으로의 귀환 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출국 여권을 얻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파리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바샤는 의사의 이 같은 노력에 열의가 없고 부진한 것에 놀라워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실패할 거라고 지레 포기해버린 채 자기로서는 할 만큼 했으니 그 정도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노력은 헛수고라고 하고 확신하는 것이었다. 바샤는 더욱더 자주 의사를 비판하게 되었다. 정당한 비판이었으므로 그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바샤의 사이는 금이가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절교를 선언하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 의사는 함께 쓰던 방을 바샤에게 쓰도록 하고 자신은 무치노의 고로도크로 옮겼다. 주택관리의 정권을 쥐고 있는 마르켈이 그를 위해 옛 스벤티스키 시인의 집의 구석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 구석진 방에는 낡아서 못쓰게 된 스벤티스키 시인의 욕실, 그 옆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이 하나 있었고 그의 무너져서 기울어진 부엌, 그 부엌에는 반쯤 무너져 바닥이 내려앉은 부엌문이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곳으로 이사한 뒤 의사일을 그만두고 불길하고 지저분한 사람으로 타락해 지인을 만나는 것도 그만두고 더욱 공궁해져 갔다. 6번째 글입니다. 무거운 잿빛 겨울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난로 연기는 똑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고 창문의 통풍구에서 검은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그 통풍구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간이 난로의 양철 연통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생활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었다.
무치노이 주민들은 세수도 하지 않고 지저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녔고 여기저기 종기가 나고 추위에 얼어서 감기로 고생하고 있었다. 일요일에 마르켈 시차포프의 가족은 모두 집에 모여 있었다. 시차포프 시인의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바로 그 식탁 위에서 배급표의 흑방을 규정대로 분배했던 것이다. 새벽이 되면 건물 전체 입주자들의 흑방 배급표를 가위로 잘라 몫을 나누고 계산하고 분류해 묶은 것을 종이에 싸서 빵집에 가져갔다. 빵을 받아 집에 돌아오면 일정 양의 흑빵을 재단하고 자르고 잘게 쪼개서 무게를 달아서 고로도크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작업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식량 배급 규정이 바뀌어 다른 조정 방법이 채택되고 있었다. 마르켈의 가족들은 긴 식탁에 둘러앉아 개걸스럽게 소리내면서 먹고 마시며 맛있게 씹어대고 있었다. 문지기의 집 절반은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듯한 폭이 넓은 러시아 난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같은 높이의 널빤지 침상에서는 소음을 넣은 이불 끝자락이 난로와 나란히 내려와 있었다. 입구 정면 벽에는 세면대 위에 얼지 않은 수도꼭지가 튀어나와 있었다. 방의 양옆에는 기다란 벤치가 놓여 있고 그 벤치 밑에는 신변용품이 든 보따리와 트렁크가 들어있었다. 왼쪽에는 식탁이 놓여 있고 식탁의 벽에는 식기용 선반이 붙어 있었다. 난로가 활활 타고 있어서 실내는 더울 정도였다. 난로 앞에는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붙인 메르켈의 아내 아가피아 지오노브나가 서서 난로 속까지 닿는 긴 부젓가락으로 난로 속에 늘어놓은 냄비 사이의 간격을 좁히거나 필요에 따라 더욱 간격을 넓히기도 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숨쉬는 난로의 뜨거운 불빛에 비쳐 흔들렸고 때때로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에 가려지곤 했다. 냄비를 한쪽으로 밀어놓은 다음 그녀는 난로 깊숙한 곳에서 철판 위에 있는 피로그를 꺼내어 뒤집은 뒤 러시아식 만두랍니다. 피로그가 만두. 꺼내어 뒤집은 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도록 다시 난로 속에 집어넣었다. 그때 유리 안드레비치가 양동이를 2개 들고 방에 들어왔다. 맛있게 드십시오. 어서 오세요. 앉아서 같이 식사해요. 고맙습니다만 벌써 먹었습니다. 뭐 제대로 드시지도 않았을 텐데 이리 와서 따뜻한 것이라도 좀 드세요. 체면 차릴 것 없어요. 냄비 속에는 구운 감자, 만두와 죽, 소금에 절인 돼지 비계도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방 안에 찬바람을 일으켜 미안합니다. 마르켈, 물을 좀 많이 길어가고 싶었어요. 스펜티스키 시인의 욕조를 깨끗이 씻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5번만 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이거 참 번번이 죄송합니다. 달리 불딱할 때가 있어야지요. 별 말씀을 마음껏 가져가세요. 시럽이면 몰라도 물이야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쓰실 만큼 마음껏 가져가세요. 물값을 받을 우리는 아니니까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유리 안드레비치가 3번째로 와서 5번째와 6번째의 양동이에 물을 길어가려 하자 그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사위 녀석들이 누구냐고들 묻는군요. 그래, 내가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물을 길어가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마룻바닥에 흘리지는 마시오. 더러워지지 않소? 문간에 엎질은 물이 안 보이시오? 그게 얼어붙으면 물을 또 길러 올 수 있겠소? 그리고 문을 꼭 닫으셔야지. 멍청한 사람 같으니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소? 사위들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허비되다니. 그래,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구려. 유리 안드레비치가 5번인가 6번째 들어왔을 때 드디어 마르켈이 눈살을 찌푸렸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그만이요. 이보시오, 형제.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내 딸년 마리나가 역성을 들지만 않았어도 문을 잠가버렸을 거요. 당신의 출신 성분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해도 말이요. 우리 마리나를 기억하겠죠? 저기 식탁 끝에 있는 머리가 새까만 계집아이 말이요.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을 좀 보시오. 저 아이가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요 하고. 심하게 대하긴 누가 심하게 대한다고. 원, 마리아는 중앙전신국의 전신기사인데 외국어를 잘해요. 저 애는 당신이 불쌍하다는군요. 당신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당신을 동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불행해진 건 내 탓이 아니잖소. 사실 그 위험한 시기에 집을 버리고 시베리아로 달아난 게 잘못이지. 그건 정말 당신의 책임이요. 아시겠소? 우리는 그 기아의 시기를 전부, 백군의 봉쇄도 전부 참고 견디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남았단 말이요.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은 토니카마저도 지켜주지 못했고 그녀는 갈 곳도 없이 외국에서 허덕이고 있을 거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당신의 문제이지.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물은 어디에 쓸 겁니까? 설마 앞마당에 뿌려 얼려서 스케이트장이라도 만들 셈은 아니겠지? 나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군. 물에 빠진 암탉골이라니. 그들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나는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모두를 돌아보고 얼굴을 붉히며 그들에게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으나 아직 그 목소리의 비밀을 알지는 못했다. 마르켈, 집안에 물 청소할 것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하고 바닥도 닦고 이것저것 세탁도 할 것도 있었어요. 모두 좀 놀라는 눈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절로 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는 씻지도 않고 살아가는 줄 아나 보지요? 유리 안드레예비치, 괜찮으시다면 딸을 올려 보내드리죠. 그 애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줄 겁니다. 필요하다면 바느질도 해줄 거예요. 얘야, 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얼마나 선량하신지 모른단다.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실 분이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아가피아 치오노브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사양하겠습니다. 마리나가 저를 위해 손에 구정물을 묻히다니요. 그녀가 왜 저를 위해 굳은 일을 해야 합니까? 저 혼자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물을 만질 수 있으면서 왜 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나요? 유리 안드레예비치, 왜 망설이세요? 제가 댁의 방에 손님으로 가면 정말로 저를 쫓아내시겠어요? 마리나는 가수가 되어도 좋았을 것이다. 그녀는 노래하는 듯한 높고 힘 있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도 보통의 대화에 필요한 것보다 강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목소리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치 다른 방이나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보호하는 수호천사였다.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여성을 모욕하거나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이 일요일, 물을 길러간 일에서 의사와 마리나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주 그를 찾아가서 가사를 돌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의 곁에 남아서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리나는 첫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 이게 그 세 번째 아내구나. 두 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생겨났다. 시차법분 내외는 딸이 의사의 아내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마르켈은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마리나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나 그의 아내는 이를 반박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안토니나가 아직 살아있는데 중혼을 하란 말이에요?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네? 아니, 토냐. 그렇지. 마르켈도 지지 않았다. 어리석은 건 당신이야. 토니카와 무슨 관계가 있어? 토니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를 보호해줄 법은 아무데도 없단 말이야.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가끔 자신들의 결혼은 12장이나 12통의 편지로 구성된 소설이 있듯이 12양동이의 소설이라고 농담을 했다. 마리나는 이 시기에 나타난 의사의 괴벽을 잘 받아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타락을 의식하고 있는 인간이 지닌 광기 같은 것이었다. 마리나는 지바고가 집안을 어질러 놓거나 무질서하게 구는 것도 너그러이 받아주었고 그의 불평이나 신경과민, 분노도 잘 참아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잘못으로 공경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그런 때에 마리나는 그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우체국 근무도 팽개치고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이 어쩔 수 없는 휴직 뒤에는 곧 다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환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함께 밖으로 나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삯을 받고 일을 해주었다. 아래 위층 할 것 없이
주민들을 위해 장작을 톱으로 키워주는 일이었다. 네프 초기에 한몫 잡은 일부 투기꾼들과 정부 쪽에 가까운 학자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번은 마리나와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톱밥이 묻은 신발로 집안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땀을 흘리며 어떤 주택의 서재 안으로 장작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그만하게 무슨 책에 몰두한 채 집하고 부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나무를 주문하고 값을 치른 것은 그 집 안주인이었다. 저 돼지 같은 놈은 도대체 뭘 그리 열심히 읽고 있지? 의사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도대체 뭘 저렇게 연필로 밑줄까지 치고 있는 걸까? 의사는 장작을 나를 때 책상 옆을 지나가면서 어깨 너머로 힐끗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은 이전에 바샤가 미술공예학교에서 인쇄했던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소책자들이었다. 7번째 글입니다. 마리나와 의사는 스피로도노프카에서 살았고 그 옆의 말레나 브로냐가 거리에 고르돈이 방 하나를 세우듯 살고 있었다. 마리나와 의사 사이에는 카프카와 클라시카라는 두 딸이 있었다. 카프톨리나 또는 애칭으로 카펠리키나는 7살이고 얼마 전에 태어난 클라브지아 곧 클라시카는 7개월짜리였다. 1927년 초여름은 무척 더웠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7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8년 있다가 죽는다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렇네요. 1927년 초여름은 무척 더웠다. 친구들은 모자도 쓰지 않고 반소매 차림으로 몇 개의 거리를 가로질러 서로 방문하는 것이 예사였다. 고르돈의 방은 구조가 독특했다. 그곳은 한때 양장점이 있었던 건물로 아래 위 2층으로 나눠진 방이었다. 이 두 개의 층은 밖에서 보면 하나의 유리 진열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유리창 위에 금빛 문자로 계단사의 성과 작업이 씌어 있었다. 진열장 안쪽에는 나선형 계단의 아래 위층을 잇고 있었다. 지금 이 건물은 3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위층에 다시 바닥을 만들어 한 칸을 추가했고 거기에 살림방 치고는 특이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이 창문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있는데 그 창문은 금빛 문자로 뒤덮여 있었다. 그 문자의 여백 사이로 방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가 무릎까지 보였다. 바로 그 방에 고르돈이 살고 있었다. 그의 방에 지바고와 고르돈 그리고 마리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 있었다.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그 유리창을 통해 온몸이 다 보였다. 잠시 뒤에 마리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세 남자만 남았다. 같은 학교에 다녔고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그들은 한여름의 느긋한 잡담을 끝도 없이 오래도록 나누고 있었다. 어릴 때 친구들입니다. 그러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보통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대화에서는 누군가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늘 지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여기 세 사람 가운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유리 안드레예비치 뿐이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늘 말문이 막혀버리곤 했다. 그들에게는 말재주가 없었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어휘를 보완하기 위해 방안을 거닐거나 담배를 빡빡 빨아대고 양손을 휘저으며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되풀이했다. 아, 이 사람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고.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교제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과장된 연극성은 자신들의 정열적인 성격이나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의 지식 부족이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고르돈과 두도로프는 둘 다 훌륭한 교수 서클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좋은 책, 훌륭한 사상가, 뛰어난 작곡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뛰어난 작곡가의 멋진 음악만 들었다. 그들은 평범한 미적 취미를 가진 불행에 비해 몰 취미의 불행 쪽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고르돈과 두도로프는 자기들이 지바고에게 퍼붓는 비난조차 친구에 대한 진심이나 어떤 감화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뜻대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마차처럼 그들의 대화는 그들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 버리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무언가에 충돌하고 무언가에 막혀서 타박상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속력으로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부딪히며 설교와 교훈을 늘어놓고 비난했다. 그에게는 그들의 기계적인 사고와 모호한 공감, 그들 열정의 동기가 빤히 들여다 보였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보게들, 자네들이나 자네들이 속한 서클, 그리고 자네들이 좋아하는 이름과 권위자들의 영광과 예술 따위는 어쩌면 그토록 절망적일 만큼 범용한 것뿐인가? 자네들에게 유일하게 활력이 있고 명백한 것은 바로 자네들이 한때나마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고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뿐일세. 그러나 친구들에게 이 같은 고백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얌전히 그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두드로프는 얼마 전에 최초의 형기를 마치고 유영지에서 돌아왔다. 한때 박탈당했던 권리를 되찾은 그는 대학의 복직에 강의를 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지금 그는 유영 때 자신이 느꼈던 감상과 마음의 상태를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거짓없이 진지하게 얘기했다. 그의 의견은 두려움이나 제3자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논거와 감옥에서나 추록했을 때의 대우, 특히 취조관과 눈과 눈을 마주한 대화가 그의 두뇌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정치적으로 그를 재교육해 주었고 그 덕분에 그는 많은 것에 눈이 열리고 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다. 두드로프의 이러한 생각에 이노켄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찬성했다. 두드로프가 말하고 느끼는 진부한 감상, 바로 그것이 고르돈의 마음을 특히 감동시킨 것이다. 그는 이 진부한 감정의 모방성을 자신들의 보편적 인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노켄티의 경건한 상투어는 시대의 정신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합리성과 성인군자에 연하는 태도가 유리 안드레예비치를 격분시켰다. 자유롭지 않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노예 상태를 이상화한다. 중세가 그러했고 위선자들은 늘 그런 점을 이용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소비에트 지식인들의 최고의 업적, 즉 그 무렵 말하던 대로라면 시대의 정신적 결정이라고 칭하는 정치적 신비주의를 참을 수가 없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논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인상을 친구들에게는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것, 두드로프가 말한 보나파티 오를레초프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이노켄티의 감방 동지였던 티온파 사제였다. 체포된 이 사제에게는 호리스타나라는 6살 난 딸이 있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체포와 그 뒤의 운명은 어린 딸에게는 크나큰 타격이었다. 성직자니 공민권 상실이니 하는 말은 이 어린 딸에게는 치명적인 오명으로 여겨졌다. 아마도 이 딸은 그 오명을 언젠가 자신의 집안 이름에서 씻어버리겠다고 어린 마음에 굳게 맹세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부여한 목적은 그녀 안에서 꺼지지 않는 결의가 되어 불타올라 지금까지도 그녀를 열렬한 공산주의 추종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가야겠어,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말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게, 미샤. 방 안은 답답하고 거리는 찌는 듯이 덥군. 숨도 쉬지 못하겠어. 이렇게 통풍구가 열려있지 않나? 아, 미안하군. 우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나 보네. 자네와 함께 있을 때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데 늘 잊어버려. 나보다도 저렇게 멍청이 같은 집 구조를 원망하게 다른 방이나 하나 알아봐 주게나. 그럼 난 돌아가겠네, 고르도샤. 이만하면 실컷 이야기했어. 나를 그토록 걱정해줘서 고맙네. 친구들, 내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병 때문이야. 심장 혈관의 경화증인지 뭔지 심근벽이 닳아서 얇아졌어. 어느 날인가 갈라져 터지겠지? 난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안 되었고 술꾼도 방탕아도 아닌데도 말이야. 무슨 소릴, 자네 장송곡을 부르려면 아직 멀었어. 더 살아야지. 현대는 미시한 형태의 심장 출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기도 하니까. 이건 전형적인 현대병일세. 내 생각에 그 원인은 정신적 질서에 있는 것 같아. 사람들 대부분은 항구적이고 조직적인 이중성의 체제 속에 살기를 요구받고 있거든. 날마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표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변형하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에 기뻐하는데 어떻게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나. 우리의 신경조직은 유명무실한 것도 허구도 아니라네. 그것은 물리적인 육체의 일부란 말일세.
우리의 영혼은 공간을 차지하며 입속의 지하처럼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대가 없이 혹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노켄티, 자네가 유형 생활에서 성장하고 재교육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참 듣기 괴로웠네. 그것은 마치 말이 저 스스로 자신의 허리를 부러뜨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나는 투도로프의 편을 들겠어. 요컨대 자네는 사람들의 말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이제 인간의 언어가 자네한테 통하지 않게 된 거라고. 그럴지도 모르겠군, 미샤. 어쨌든 미안하지만 난 이제 그만 가야겠어. 숨이 막혀. 아, 정말 엄살이 아니야. 잠깐만. 그건 하나의 구실이지. 우리는 보낼 수 없어. 자네가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을 해주기 전에는. 이제는 자네도 사고방식을 바꾸어 개혁을 할 때가 되었다는데 동의하나? 자네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셈인가? 토냐와 마리나에 대한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자네 머릿속에 멋대로 존재하는 불모의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고통받고 느낄 줄 아는 여성이란 말일세. 그리고 또 하나, 자네 같은 인물이 무익하게 세월을 허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몽성과 나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서 그 용납할 수 없는 오만은 버리고 사물을 직시하란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눈뜨고 보기 어려운 교만을 버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직책으로 돌아가 의사로서의 실천을 계속해야 해. 정 그렇다면 내가 대답해 주지. 나 자신도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네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겠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나는 믿어.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말이야. 자네들은 이해할 거야. 아니,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군.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열적으로 살고 싶어졌어. 산다는 것은 언제나 더 높은 곳으로 최고를 향해 완벽을 향해 나가는 일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겠나? 고르돈, 자네가 마리나를 옹호해 주어 기쁘네. 전에는 토냐를 위해 그랬듯이. 하지만 난 그녀들과의 사이에 불화 같은 건 없어. 난 그녀들과 싸우지도 않고 어느 누구와도 그 문제로 다투지 않겠어. 자네는 처음에 나를 비난했지. 내가 마리나를 너라고 부르는데 마리나는 나를 당신 또는 부친까지 붙여서 유리 안드레비치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 부자연스러움에서 느껴지는 난센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이제 우리는 서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네. 자네에게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네. 파리에서 다시 편지가 왔어. 아이들이 많이 커서 제 또래의 프랑스 아이들과 아주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더군. 연락을 받았네요. 슈라는 그곳의 초등학교, 즉 에콜 프리메리를 마치고 마냐는 곧 입학한다는 거야. 물론 나는 내 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되었지만 나는 왜 그런지 그들이 곧 돌아올 거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로 미루어 장인과 토냐는 마리나와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사정이 제3자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진 게 분명해. 토냐 때문에 알렉산드로 비치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격분하고 마음이 상했을 거야. 그의 5년이나 편지가 오지 않은 건 그 때문일 거야. 알다시피 모스크바로 돌아온 뒤 한동안 편지 왕래가 있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답장이 오지 않았지. 모든 것이 단절되었어. 그런데 바로 얼마 전부터 다시 편지가 오고 있다네. 이번에는 온 식구가 아이들까지 편지를 보내고 있어. 참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편지들이지. 무언가 좀 누그러진 모양이야. 아마 토냐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제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하네만. 모르겠어. 나도 이따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 아, 그런데 이젠 정말 더 견딜 수가 없네. 난 가야겠어. 안 그러면 여기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럼 또 만나세. 다음날 아침 마리나가 사색이 되어 고르돈에게 달려왔다. 집에 아이를 맡겨둘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녀는 작은 딸 글라시아를 담요에 둘둘 싸서 한 손으로 가슴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에 쳐져서 끌려오는 카파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라가 여기 오지 않았어요, 미샤? 그녀는 급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간밤에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아니요,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노켄티한테 갔나 보군. 거기도 가보았어요. 이노켄티는 대학에 나가고 없던걸요. 이웃 사람들이 유라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마리나는 클라시라를 소파에 내려놓고 갑자기 큰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해서 7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다가 죽었나? 글쎄 말이에요. 8. 고르돈과 두드로프는 이틀 동안 마리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번갈아 그녀를 보살피며 혼자 두지 않았다. 그리고 교대로 의사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가 갔을 만한 곳은 샅샅이 뒤졌다. 무츠노이 고로도크와 시프셰프가 있는 옛집에도 가보았고, 그가 전에 근무했던 사상의 회관과 사상의 집은 물론 그의 옛 지인들을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소도 알아낼 수 없었지만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다. 그러나 모두가 헛수고였다. 민경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거주 등록도 되어 있고 경찰 조서에 오른 적도 없었지만 그때의 사정으로는 도저히 모범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관원의 주의를 끌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민경에 그의 수색을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마리나와 고르돈과 두드로프 세 사람 모두에게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이름으로 각각 편지가 왔다. 호호. 그 편지에는 불안과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거듭 사죄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대로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하고 성스러운 모든 것에 맹세코 결국은 헛되이 끝날 테니 더는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얼마 동안 홀로 지내면서 집중해 지필에 전념하고 새로운 활동 무대에서 조금이나마 자기를 확립, 그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는 두 번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때는 자신의 비밀 은신처를 떠나 마리나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고르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리나를 위해 그에게 돈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마리나가 자유로워져서 직장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보물을 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가 그녀 앞으로 송금하면 수령 통지서에 기록된 총액이 강탈당할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 돈이 왔는데 그 금액은 의사나 그의 친구들 형편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돈이었다. 아이들을 돌볼 유모를 고용했고 마리나는 다시 전신국에 복직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그런 불가사의한 행동에는 전부터 익숙해 있던 터라 마침내 이 비상식적인 행동과는 타협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부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그의 가족인 이 여인은 그의 예고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들은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또 9번째 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그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코앞에 그들이 찾아다닌 곳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그날 그는 으스름이 깔리기 전 아직 밝은 시간에 브론나야 거리에 있는 고르돈의 집에서 나와 스피리도노프카에 있는 집 쪽으로 100걸음도 못 간 곳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던 이복 동생 예브그라프 집하고를 우연히 만났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3년이 넘게 그를 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브그라프는 우연히 모스크바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늘 그랬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의사가 캐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웃음이나 농담으로 얼부물했다. 그러더니 그는 사소한 생활담은 빼고 곧바로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두세 가지 물어보고는 그의 불행과 공공함을 간파하고 바로 그 자리 좁게 구불거리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쪽을 향해 오기도 하는 인파 속에서 형을 도와 구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다.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잠적해 숨어 살게 된 것은 바로 예브그라프의 생각이었고 그의 궁리였던 것이다. 그는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그 무렵 아직 케메르케르스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뒷골목에 방을 하나 구해주었다. 바로 옆에 예술극장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생활 자금을 제공하고 의사가 연구 생활의 전망이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얻어 언젠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형에게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종류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형에게 파리에 있는 그의 가족의 불완전한 상황이 곧 끝날 거라고 약속해 주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그들 자신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그 일은 예브그라프가 몸소 맡아 모든 것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동생의 지원은 유리 안드레비치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굳이 그 비밀을 파헤치지는 않았다. 자, 10번째 글입니다. 방은 남향이었다. 그 방에 있는 두 창문은 예술극장 맞은편 집들의 지붕을 마주하고 있고 그 지붕 너머로는 오트니의 그리 위로 여름 해가 높이 떠서 골목의 포장도로에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에게 이 방은 일하는 곳 이상의 것이고 또 서재 이상의 것이었다. 탐욕스럽게 활동한 그 시기 그의 집필 계획이나 작품 구상을 담기에는 책상 위에 쌓아놓은 공책이 모자랄 정도였다.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계획과 생각은 화가의 작업실 벽에 미완성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는 것처럼 구석구석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의사의 거실은 정신의 풍요로운 향연장이었고 정신 창란의 광이었으며 계시의 창고였다. 다행히 병원 당국과의 교섭이 늦춰져 유리 안드레비치가 새로운 직장에 나갈 날은 무한정으로 미루어졌다. 이렇게 늦춰지는 시간을 활용해 그는 글을 쓸 수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이미 써둔 시 작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단편을 떠올리거나 예브그라프가 어디선가 입수해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일부는 유리 안드레비치의 자필 원고이고 일부는 누군가가 베껴 쓴 원고들이었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처음부터 새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다. 그는 곧 이 작업을 포기하고 미완성이었던 작품을 완성하는 것보다 새로운 스케치에 치중해 새로운 작품을 써나갔다. 그는 바르이키노에 처음 갔을 때 재빨리 기록했던 것처럼 논문의 개요를 간략하게 구성해 보거나 머리에 떠오른 10편의 조각들, 첫 구절이나 끝 또는 중간 구절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았다. 때때로 그는 갑자기 몰려오는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떤 단어의 첫 음절이나 약자를 속기를 해서 그 생각들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의 상상력이 지쳐서 지필이 지지부진할 때는 공책 여백에 그림이라도 그려서 상상력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다. 그 여백에는 숲속의 빈터나 중앙에 모로와 배트치킨 회사, 파종기, 탈곡기의 광고탑이 서 있는 도시의 내거리가 그려져 있었다. 논문이나 시의 주제는 오로지 한 가지였다. 그것은 언제나 도시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0편이 끝났습니다. 11. 나중에 그가 쓴 것 속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발견되었다. 1922년 나는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모스크바의 사람이 거의 없고 도시의 반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의 그러한 모습은 혁명의 처음 몇 년의 결과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주민은 줄어 있었고 새로 지은 건물은 없으며 오래된 건물은 복구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도 모스크바는 여전히 현대의 대도시이고 여전히 진실로 새롭고 현대적인 예술의 유일한 영감을 주는 존재이다. 블로크나 바르하렌, 휘트먼 같은 상징주의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외견상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멋대로 인도한 사물과 개념의 무질서한 나열은 문체상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온갖 인상의 새로운 구조로 현실 생활 속에서 얻거나 자연에서 스케치한 구조이다. 그들이 시 한 줄 한 줄에 따라 형상을 연속적으로 이끌어가듯이 19세기 분주한 도시의 거리 자체가 당시의 군중과 사륜마차를 싣고 우리 앞에 흘러간다. 그 뒤 20세기 초가 되면 도시의 거리는 전기와 지하철도의 차량을 싣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목가적인 소박한 따위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런 거짓된 자연스러움은 문학적 모조품이고 부자연스러운 진부함이자 실제의 전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도서관에서나 나오는 교과서적인 표현일 뿐이다.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생생하게 이어져 자연스럽게 부응하는 살아있는 언어, 그것은 우르바니즘의 언어이다. 우르바니즘은 대도시주의, 어바니 대도시니까 우르바니즘의 언어이다. 나는 분주한 도시의 교차로에서 살고 있다.
햇빛에 눈이 멀 것 같은 여름날의 모스크바는 마당의 아스팔트 위에서 장렬하고 높은 곳의 유리창처럼 빛을 반사하면서 비구름과 산책로에 흐드러진 꽃 속에서 호흡하며 내 주위를 돌아 내 머리를 몽롱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모스크바를 찬양하는 시를 써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도 몽롱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모스크바는 그런 뜻에서 나를 길러주고 나의 손에 예술을 지어주었다. 밤낮으로 담 너머에서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거리는 현대의 정신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오페라의 서곡이 어둠과 비밀 속에서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조명을 받아 붉게 물든 극장의 무대막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대문과 유리창 밖에서 둔하지만 활기찬 소리로 아우성치는 도시는 우리 각자에게 끝없이 거대한 삶을 제시한다. 바로 그런 특징에서 나는 도시에 대해 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바고가 남긴 시작 노트에는 그와 같은 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햄릿이라는 시가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11편이 끝났습니다. 그 나중에 시 보면 햄릿이라는 시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다음 12편. 12편을 읽어봅시다. 8월 말 어느 아침,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가제튼의 거리의 길모퉁이 정거장에서 한 량짜리 노면 전차를 탔다. 그 전차는 대학교에서 쿠드린스카야 거리 방면으로 니키츠카야 거리로 올라가는 노선이었다. 그는 그 무렵에는 솔다첸코 병원이라고 불리던 보트킨 병원의 일자리를 얻어 처음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그 병원에는 전에 사무상 방문한 적이 있으므로 그에게는 처음이 아닌 셈이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날 운이 없었다. 그가 탄 전차는 정말 잘못 만난 전차였다. 이 전차는 가는 도중 내내 불운을 당해야 했다. 노선의 홈에 사륜마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마차가 움직이지 못해 길이 막히기도 했다. 전차 지붕이나 바닥 밑의 전련체가 고장나서 누전이 되어 터져버리기도 했다. 노면 전차 운전수는 때로 스패너를 들고 멈춰선 전차에서 내려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바퀴와 뒷문 사이에 몸을 집어넣어 고장난 곳을 수리했다. 이 운수 사나운 전차는 모든 선로의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미 멈춰선 전차들과 그 뒤에 다가오는 전차들이 줄줄이 거리를 메우고 온통 야단이 났다. 줄지어 늘어선 기차의 꼬리는 마네지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더 먼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뒷전차에 탔던 승객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앞차로 몰려와서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바로 이 전차에 오르고 있었다. 이 무더운 아침에 승객들로 꽉 들어찬 전차 안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니키다 문 옆에서 우왕좌왕 뛰어다니던 승객들의 머리 위 높은 하늘에는 어두운 보라색 비구름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천둥비가 몰려오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왼쪽의 1인용 자리에 몸이 창문에 완전히 짓눌린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음악원이 있는 니키츠카야 거리의 왼쪽 보도가 내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머릿속이 딴 생각으로 가득한 채 멍한 시선으로 거리를 걷거나 탈 것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마포로 카멜레와 수레국화를 수놓은 가벼운 밀짚 모자를 쓰고 몸에 꼭 끼이는 구식 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백발의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든 납작한 종이다발로 부채질을 해가면서 이쪽의 보도 위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코르셋을 꽉 쥐고 있는 데다 더위에 지쳐 축 처져서 땀범벅이었다. 그녀는 레이스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눈썹과 입술을 닦고 있었다. 그 노 부인은 노면 전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수리가 끝난 전차가 출발해 그녀를 앞지를 때마다 그녀의 모습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곤 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고장을 일으켜 전차가 서면 그 부인이 앞질러 다시 그의 시야에 몇 번인가 돌아왔다. 차가 걷는 것만큼 넣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서로 다른 시간에 출발해 다른 속도로 달리는 전차가 목적지에 언제 어떤 순수로 도착하는지를 계산하는 학교의 수학 문제를 떠올렸다. 그는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기억해 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끝까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는 다른 생각, 훨씬 더 복잡한 사고로 옮겨갔다. 그는 자기 곁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서 누군가의 운명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앞지를 때 누가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인생의 경기장을 지배하는 일반 상대성 원리 비슷한 것을 생각해냈으나 끝내는 생각의 갈피를 놓치고 그와 같은 접근을 집어치우고 말았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으르렁거렸다. 이 재수없는 전차는 수도 없이 고장을 일으키다가 결국 쿠드린스카야에서 동물원으로 가는 언덕길에서 다시 멈춰서고 말았다. 잠시 뒤 보랏빛 옷을 입은 부인이 창틀 안에 나타났다가 전차를 앞질러 멀어져 갔다. 굵은 빗방울이 차도로 보도로 그리고 그 부인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무들 사이로 거센 바람이 한바탕 몰아쳐 나무잎을 흔들면서 부인의 모자를 날려보내고 스커트를 말아 올리더니 서서 느닷없이 잠잠해졌다. 의사는 몸이 휘청거리는 듯한 현기증의 발작을 느꼈다. 그는 겨우 참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기 위해 창문에 달린 가죽 벨트를 아래 위로 잡아당겼다. 창문은 그의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창틀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소리쳤으나 발작이 두려워 불안에 사로잡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창틀을 아래 위로 몇 번 움직이다가 자신을 향해 아래로 세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그는 몸 안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무언가가 몸 안에서 부수져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브레시냐 거리를 따라 아주 조금씩 나아가다가 다시 멈춰서고 말았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초인적인 의지의 힘으로 비틀거리면서 긴 의자 사이의 통로에 빽빽하게 서 있는 승객들을 겨우 헤치고 뒷문까지 나아갔다.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그를 밀쳐냈다. 신선한 공기가 그를 소생시켜주는 듯 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훨씬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뒷문의 승객들을 헤치고 나아가자 승객들은 또다시 욕설과 발길질을 해대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그런 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서 있는 전차의 승강대에서 내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내리다가 포석 위에 거꾸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소리, 말싸움하는 소리, 조언하는 소리 등 금방 주위가 시끌시끌 소란해졌다. 몇 사람은 전차에서 내려와 쓰러져 있는 그를 애워쌌다. 이었고 그가 숨을 쉬지 않고 있고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도 시체를 애워싼 사람들 속에 끼어들었다. 죽은 이가 전차에 치인 것이 아니고 전차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했다. 군중이 늘어났다. 보랏빛 옷을 입은 부인도 군중에게 다가와서 죽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잠시 기울이더니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이 부인은 외국인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전차에 태워 저 앞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라고 조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경을 불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보랏빛 옷을 입은 부인은 멜류 제협에서 온 스위스 국적의 미스 플레리였다. 이미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국 허가를 내달라고 서면으로 계속 신청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출국 비자를 받으러 모스크바에 온 것이었다. 이날 그녀는 포장끈으로 묶은 서류 다발로 얼굴에 부채질을 하면서 출국 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에 가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으로 전차를 10번째 앞지르고 집하고도 앞지르면서 그보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채 앞으로 나아갔다. 13번째 글입니다. 복도에서 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의 한 구석에 탁자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그 탁자 위에는 아무렇게나 깎아 만든 통나무 배 모양의 관이 좁은 후미가 문 쪽으로 향하게 놓여 있고 그 끝에 고인의 발이 들어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가 글을 쓰던 바로 그 탁자였다. 방 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초고들은 서랍에 들어가고 그 탁자 위에 관이 얹혀 있었다. 잘 두드려서 잔뜩 부풀려 오른 베개로 몇 개 받친 시신은 관 속에서 높이 둘려서 산처럼 누워 있었다. 이런 계절에는 희귀한 하얀 라일락, 시클라멜, 그리고 시네라리아 꽃이 독이 꽃병이나 바구니에 한아름 담겨 시신을 에워싸고 있었다. 꽃들이 창문에서 들어온 빛을 차단했다. 햇빛은 둘러싼 꽃을 뚫고 고인의 백납 같은 얼굴과 두 손,
관의 널빤지와 천을 희미하게 비쳤다. 탁자 위에는 마치 지금 막 움직임이 멎은 듯한 꽃그림자의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 있었다. 그 시절에는 화장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연금 혜택에 대한 기대와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또 직장에서 마리나의 입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장은 포기하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화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관계기관에 통지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국의 대표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실내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옛 거주자가 나가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오는 사이에 비어있는 방 같았다. 이 같은 정적을 깨는 것은 발끝으로 걷는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작별을 고하는 사람들이 이 발을 끄는 부주의한 소리뿐이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많았다. 그의 이름 없는 이 인물의 죽음 소식은 그들 사이에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생전의 다양한 시기에 고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또 고인이 살아오면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적잖이 모여들었다. 그의 학술적 사상과 시는 더욱 많은 미지의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끄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처음 그를 만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어떠한 의식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아프도록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이 시간에 오직 꽃만이 부족한 성가와 의식을 대신해 주었다. 꽃들은 단순히 향기를 뿜으며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합장처럼 아마도 빨리 흙으로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듯이 방향을 내뿜어 무언가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힘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식물의 왕국이 죽음의 왕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그 대지의 푸른 식물 속에, 묘지의 나무들 사이에, 또 화단에서 뻗어오르는 꽃망울 속에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생명의 수수께끼와 변용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관에서 나온 예수를 마리아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묘지로 가는 정원사라고 생각했다. 열네 번째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았던 키메르 게르스키 골목의 집에 고인이 운구되어 그의 부음에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현관으로 밀어닥쳐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을 때 이 공포의 소식에 놀라 초죽음이 된 마리나는 오랫동안 넋을 잃고 좌석과 등받이가 있는 긴 대형 궤에 머리를 짓지으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긴 궤는 현관에 놓여 주문한 관이 도착해 방 정리가 끝날 때까지 그 위에 시신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울어서 새빨개진 얼굴로 중얼거리고 비명을 지르며 목맨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진 듯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미친 듯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푸념은 민간의 곡소리처럼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 질이 멸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마리나가 시신에 매달려 있었기에 장소가 끝나 필요 없는 가구가 치워진 방에 고인을 옮겨놓고 염을 한 뒤 도착한 관에 안치하려고 해도 시신에서 그녀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모두 어제의 일이었다. 오늘이 되자 그녀의 걷잡을 수 없었던 고통은 무디고 초연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라앉아 있었지만 심신상실의 상태는 여전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낮부터 밤까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줄곧 그 자리에 있었다. 거기에 젖을 먹이기 위해 클라시카가 안겨왔고 카파와 어린 보모도 같이 들어왔다가 다시 안겨서 나갔다.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던 것은 가족과 그녀와 마찬가지로 슬픔에 젖어있던 두도로프와 고르돈이었다. 그 긴 궤 위에 침울하게 흐느끼며 큰 소리로 코를 풀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 마르켈도 함께 앉아 있었다. 울고 있던 어머니와 자매가 그녀의 곁에 다가왔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두 남녀가 있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보다 망자와 더욱 친밀한 사이라는 인상을 보이려는 태도는 삼갔다. 그들은 마리나와 그 딸들, 고인의 친구들과 슬픔을 경쟁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고인에 대해 분명히 자신들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을 애워싸고 있는 듯한 어딘지 모르게 불가해하고 비밀스러운 권리에 대해 언급하거나 반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은 처음부터 차분하게 장례를 지휘하며 모든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평온하게 처리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맡은 것에 대해 만족해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두 사람의 고매한 마음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묘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다만 장례식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거나 간접적인 이유가 된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 이 사건을 인정한 뒤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음을 알고 있는 인물로 생각되었다. 몇몇 사람이 이 두 사람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탐색하는 듯한 그리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가늘고 긴 키르키스인의 눈을 가진 이 사내와 겸손하고 아름다운 이 여성이 관이 있었던 방에 들어오자 마리나를 비롯해 앉아있거나 서서 실내를 서성이던 모든 사람이 아무 반대도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벽가에 놓인 의자와 글상에서 일어나 한쪽으로 비키면서 일제히 복도와 현관으로 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만이 문을 닫은 방 안에 남았다.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불러온 두 사람이 조용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번거로움도 없이 무언가 직접적으로 매장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긴급히 의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만 방에 남자 그들은 벽가에 있는 두 개의 글상에 앉아 용건을 얘기했다. 예브그라프 안드레예비치, 뭘 좀 알아보셨나요? 화장은 오늘 저녁입니다. 30분 뒤에 의료종사자 노동조합에서 사람이 와서 시신을 자신들의 조합 사무실로 옮겨갈 겁니다. 4시에 무종교인 장례의 추도식이 열립니다. 서류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동수첩은 기한이 지난 것이고 조합은 정도 옛날 것을 바꾸지 않은 채였고 조합비도 몇 년 동안 내지 않았더군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시신을 내가기 전에 가만히 있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혼자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전화가 와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예브그라프 집하고는 복도로 나갔다. 그곳은 의사가 모르는 동료들, 그의 학교 시절 친구들, 병원의 하급 직원들과 서점 점원들로 가득했다. 마리나는 아이들을 코트 자락으로 감싸 두 팔을 안고 벤치 끝에 걸터 앉아 방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죄수를 면회온 여자가 간수가 면회실에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복도는 좁았다. 모여든 사람들의 일부는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계단으로 가는 통로가 비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서성거리며 형광과 청계참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계단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큰 소리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예브그라프는 귀를 곤두세우면서 예의를 지키려는 듯이 소화기를 손바닥으로 가린 채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아마도 장례식 절차나 의사가 죽은 상황에 대한 내용 같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왔다. 얘기가 이어졌다. 화장이 끝난 뒤 제발 그냥 사라지지 마십시오. 라리샤 표드로브나,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서 묵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내일이나 모레쯤 형님의 초고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루크츠크에서 오신 지 이틀째라고. 이루크츠크 우리가 가면 됩니다. 오신 지 이틀째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모스코바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죠. 또 형님이 이곳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사신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른 목적으로 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진 줄은 더욱더 모르고 이 방에 오셨다고 그러셨죠. 당신의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라지시는 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의 주소를 모릅니다. 원고를 정리하는 며칠 동안만 여기서 같이 지내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계시든지 이 건물에 다른 방이 2개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될 겁니다. 저는 이 건물 관리인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 말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이해 안 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모스크바에 도착해 짐은 임시 보관소에 맡겨두고 예전의 모스크바 거리를 좀 걸었어요. 절반은 모르겠더군요.
오래되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걷고 또 걷다가 구천회측기 거리를 내려가서 구천회끝이 골목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것을 보고 전율했어요. 몹시 낯익은 키메르케르스키 골목이었죠. 이곳은 총살당한 내 남편 안티포프가 학창시절에 방을 얻어 살던 곳이었어요. 바로 이 방,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여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운이 좋으면 옛날 주인 부부가 아직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이곳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나는 나중에 그리고 오늘에서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죠.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나요? 나는 번개를 맞은 것만 같았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관이 있고 그 관 속에 시신이 들어 있었어요. 누굴까 하고 나는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저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당신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셨잖아요. 아, 당신에게 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라리사 표도로브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저나 형님이나 이 방이 그런 놀라운 일과 관련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를테면 전에 안티포프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죠. 용서하십시오, 안티포프. 용서하십시오. 안티포프. 군사적 혁명 활동에서는 스트렐리니코프 말인데 저는 한때 시민전쟁 초기에 그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었고 한때는 날마다 한두 번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그의 이름이 가족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미안합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총살당한 안티포프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건 단순한 헛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권총으로 자살한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네, 그런 말도 들리더군요. 하지만 난 믿지 않아요. 파벨 파블로비치는 결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형님 얘기로는 당신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유리아틴으로 떠났다는 바로 그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당신이 따님과 함께 떠난 뒤 곧 일어난 일이지요. 형님이 자살한 시신을 수습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르던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권총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들 말했지만 난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바로 그 집에서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분과 집하고가 만났나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돌아가신 형님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답니다. 정말인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안티포바는 천천히 성호를 그었다. 모든 일이 어쩌면 이렇게 악의가 맞을 수 있을까? 마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도 괜찮겠지요? 이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얘기예요. 하지만 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 너무 흥분해 있어요. 잠시 침묵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봐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죠?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아, 참 깜빡 잊고 있었군요. 화장한 뒤에 사라지지 말라고 부탁하셨죠? 좋아요. 약속하겠어요. 저는 그냥 사라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방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머물겠어요. 유로지카의 원고를 자세히 정리합시다. 도와드리겠어요. 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위안이 되는 일이고요. 난 그분의 필체를 심장의 피로 하나하나의 혈관으로 모든 버릇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그 일이 끝나면 실은 저도 당신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전이나 지금의 법률 제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조회를 해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건 아무나 조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어떤 문제로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어떤 어린아이에 대해서지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화장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합시다. 전 정말이지 평생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디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이를테면 어떤 아이의 소식을, 타인에게 양육을 맡긴 어린아이의 소식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할 경우에
현재 전국에 있는 고아시설의 전체 기록 같은 것이 있는지요?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에 대한 전국적 조사나 그 명부가 작성되어 있을까요? 아니,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중에요. 아,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인생이란 어쩌면 이토록 끔찍한 것일까요? 안 그래요? 내 딸이 도착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집에 있어야겠어요. 카츄샤는 음악과 연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는 놀랄 만큼 남의 흉내를 잘 내고 자신이 쓴 희곡의 모든 장면을 혼자서 연극하기도 해요. 희곡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페라의 모든 파트를 악보 없이 노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안 그래요? 저는 연극학교나 음악원 가운데 그 애가 원하는 예과 초급 과정에 넣어주고 싶어요. 입학하게 되면 기숙사에 넣고 싶어요. 전 이 문제로 그 애가 오기 전에 모든 수속을 밟아 두려고 왔고 그게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자, 이제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다시 침묵하면서 생각을 집중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보다 우린 유리의 친지들을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 봐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2번이나 들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장의조합에서 사람이 온 걸 거예요. 전 여기 앉아서 생각을 좀 하겠으니 문을 열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세요. 정말 이젠 시간이 되었군요. 안 그래요? 잠깐만요. 관 밑에 둘 발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유로치카한테 닿을 수가 없겠어요. 발끝으로 서서 시도를 해봤는데 무척 힘들어요. 그건 마리나 마르켈로브나와 그 아이들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더구나 이건 장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의례서에도 나에게 마지막 키스를 해주오 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요? 이제 사람들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당신은 무척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셨고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저로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기꺼이 진심으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불행에 처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은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별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모시겠습니다. 벤치 이야기는 잘 하셨어요. 하나 구해놓겠습니다. 하지만 안티포바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예브그라프 지바고가 방문을 열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가 장례식 도우미와 조문객들과 의논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마리나의 통곡, 남자들의 기침, 여인들의 흐느낌과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단조로운 소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그녀를 흔들어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녀는 실신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추측과 상상 그리고 회상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그 속에 잠시 몇 시간만이라도 사라지고 파묻혀 그때까지 그녀가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어떤 미래를 그려보았다. 거기서 그녀는 몇십 년이나 늙은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 속 가장 깊은 10년의 밑바닥까지 침참해 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살아남은 건 내가 죽여야 하고 죽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남자이다. 그러니까 새 남자를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내 인생을 나도 모르는 범죄의 사슬로 만들어버린 이질적이고 쓸모없는 하찮은 인물이다. 그 속된 괴물은 동전 수집가들에게나 알려진 아시아의 변경에서 비현실적인 꿈을 꾸며 휘젓고 다니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아, 그러고 보니 그때는 크리스마스였지. 그 속물적인 괴물을 쏘기 전에 바로 이 방에서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파샤와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작별하고 있는 유라는 그때는 아직 나의 인생에 들어오기 전이었어. 그녀는 그 크리스마스 때 파셰니카와 나눈 대화를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 창틀 위에서 타오르며 유리창에 낀 얼음을 동그랗게 녹이던 촛불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지금 이곳에 누워있는 망자가 그때 썰매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가로에서 그 불빛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그녀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밖에서 불빛을 본 순간부터 탁자 위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탁자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관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촛불을 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우연의 일치지만 둘이서 그래 말이야. 주고받을 때 밖에서 봤다는 거야. 그녀의 온갖 생각들이 흩어져 사라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가 교회에서 장례식을 올리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 성대하고 장엄한 장례식을. 대부분의 망자는 그럴 가치가 없지. 하지만 유로치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숭고한 사람이었어. 그는 그 모든 것이 어울리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관 위에 흘리는 눈물은 할렐루야의 노래가 되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유리를 생각하면서 비록 인생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곁에 늘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과 안도가 파도처럼 밀려옴을 느꼈다. 언제나 그에게서 풍겨왔던 자유와 너그러움의 숨결이 지금도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앉아있던 글상에서 조급하게 일어섰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 힘을 빌려 잠시나마 자유로운 곳으로 그녀의 고통을 얽어매고 있는 고난의 10년에서 신선한 대기가 있는 곳으로 몸을 해방해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해방의 환희를 맛보고 싶었다. 그러한 행복은 그녀에게는 그와 이별하는 행복,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에게 엎드려 실컷 울 수 있는 기회와 권리였다. 그녀는 그 같은 격정과 고통에 사로잡혀 마치 안과 의사가 강력한 안약을 몇 방울 넣어준 것처럼 눈물이 걸성거려서 잘 보이지 않는 눈길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코를 풀며 옆으로 비켜서 방에서 나갔고 마침내 그녀만 남겨두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재빨리 성호를 그으면서 탁자와 관에 다가가서 예브 그라프가 준비해 놓은 발판 위에 올라가 시신 위에 커다랗게 3번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차가운 이마와 손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차가워진 이마가 마치 꼭 쥔 주먹처럼 작아진 듯한 감각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관과 꽃과 그의 몸을 자신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으로 그리고 영혼처럼 커다란 두 손으로 감쌌다. 이렇게 해서 14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모두 16개의 글이 있습니다. 자, 15. 통곡을 참느라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울음을 참으려 했으나 갑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다. 눈물이 그녀의 뺨과 옷, 손 그리고 그녀가 매달려 있는 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공통된 사상과 공감대, 인식, 확신 같은 일련의 상념들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옛날 어느 밤에 그들이 대화했을 때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올랐다가 날아가 버리곤 했다. 실은 바로 그런 것들이 가끔 행복과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서로 감명을 주는 이해였다. 본능적이고 직접적인 인식이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에 대한 어둡고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인식, 즉 죽음에 대한 각오,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녀는 이미 20번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유리 지바고를 잃었고 또 그 앞에 대해 마음의 모든 경험을 축적해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처럼 그녀는 이 관 옆에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 그것은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미정유의 유일무이한 사랑이었던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 것은 흔히 사랑에 대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필연에 의해서나 정열에 불타올라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주위의 모든 것, 그들이 서 있는 대지가, 그들 머리 위의 하늘이, 그리고 구름과 나무가 그들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아마도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을 것이다.
거리를 지나가는 미지의 사람들, 산책길 저 멀리 펼쳐진 광야, 그들이 만나고 살았던 방, 그런 것들이 더 기뻐했던 것이다. 아,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그들을 서로 닮은 존재로 만들고 일체가 되게 한 것이었다. 최고의 선물인 아찔한 행복의 순간에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숭고한 것이 그들을 버리는 일은 결코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세계의 보편적 표상이라는 환희, 그 그림 전체에 그들 자신이 들어있다는 감정과 그 모든 광경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주 전체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들은 오직 그 일체성만을 호흡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보다 인간을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간 숭배는 그들에게는 관심 밖이었다. 정치화한 거짓된 사회성의 원리는 그들에게는 비참하고 조악한 공예품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이제 15장 그 마지막 편입니다. 16편. 16. 이제 그녀는 평이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시작했다. 그 언어는 발랄하고 격식 없는 생활의 편린을 담은 대화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것은 합창이나 비극의 독백처럼 현실의 틀을 깨는 의미를 갖지 않는 말이었다. 그녀의 말은 시적 언어나 음악, 그리고 다른 평범한 표현처럼 일관된 논리보다는 감정에 좌우되고 있었다. 그녀의 가볍고 선입견이 없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 속에 그녀의 꾸밈없는 일상적인 언어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서 헤엄치고 있었다. 바로 이 눈물에 젖은 언어 자체가 마치 바람이 따뜻한 비를 맞아 오그라든 비단처럼 젖은 나무잎을 뒤흔들듯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녀의 부드럽고 빠른 속삭임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우린 또다시 함께 있게 됐군요. 유로치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몸살이 쳐지는 일인가요? 오, 난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시 우리에게 어울리는 무언가가 우리의 무기고에서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또다시 무언가 거대한 돌이킬 수 없는 일, 인생의 수수께끼, 죽음의 수수께끼, 천재의 매혹, 꾸밈없는 아름다움의 매혹,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들, 지구를 변화시킨다는 따위는 우리의 일이 아니랍니다. 안녕, 나의 위대한 사람이여. 안녕, 나의 자랑. 안녕, 나의 깊고 빠른 시냇물. 온종일 흐르는 당신의 물소리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차디찬 물길 속에 뛰어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눈 속에서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 기억해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던가요? 내가 정말 당신을 두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 난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께 드린 고통,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 오, 하나님,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오, 유라,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만 건가요? 난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때 나는 3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달은 의식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라,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난 말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밝히지 않을래요. 난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이런 자리에 맞닥뜨리면 공포로 소름이 끼치고 머리칼이 곤두서 버린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정상인지조차 자신이 없어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지도 못해요. 그런 길에 빠지지는 않아요. 술에 취한 여자꼬는 정말 끝장이니까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겨울 밤에 떠나고 난 뒤에 이제 혼자 있었네. 그녀는 무엇인가 더 얘기하며 통곡하고 괴로워했다. 갑자기 그녀는 놀란 듯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아까부터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발판에서 내려와 휘청거리면서 손바닥을 눈에 대고 아직도 마르지 않고 남은 눈물을 짜내어 한 손으로 마루 위에 뿌리듯이 하면서 관에서 물러났다.
남자들이 관으로 다가가서 밑에 수건 3장이 깔려있던 관을 들어 올렸다. 출관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17편이 짧게 더 있네요. 라리시아 포도로모나는 카메르 게르스키에서 며칠 동안 지냈다. 예브 그라프 안드레예비치와 이야기한 대로 그녀의 도움으로 초고류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끝까지 정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녀가 예브 그라프 안드레예비치에게 부탁한 일도 서로 의논되었고 그는 그녀로부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라리사 표도로브나는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무렵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그녀는 거리에서 체포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죽었거나 아니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소실된 명단 속의 이름 없는 번호가 되어 잊혀버린 채 북쪽에 있는 수많은 일반 수용소나 여자 수용소 가운데 하나에서 소식이 끊어졌다.